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행군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김한솔 법무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두둑한 알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박수 칠 일이 또 있어요. 드디어 멀게만 느껴졌던 일상이 한 발짝, 두 발짝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벌써부터 좀 많은 것들이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야구장 가서 치맥도 할 수 있고 네. 또 소리내서 응원도 할 수 있고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대희 씨가 쏘는 회식도 이제 할 수 있고 회식. 예약을 해야 돼. 네, 저도 이제 라떼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건 또 특급 정보가 있는데요. 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위문열차도 다시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즐거운 소식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업계에도 아주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업계면 어떤 소식이죠? 드디어 6월 2일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예비군 훈련이 다시 시작된다는 수작.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비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 아, 무조건 해야죠. 네. 네. 소개했던 예비군을 위한 꿀팁을 드디어 활용할 때가 와서 좋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즐거운 소식인지는 사실 약간 즐거운 소식이죠. 굉장히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직 저는 이제 민방위 2년 정도 남았는데, 근데 실제로 2019년, 20년, 21년에 전역한 친구들 중에 이 예비군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좋은 걸. 진짜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부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어디선가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물론이죠.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을 박수 한번 주세요. 예비군. 자, 여러분 6월 2일부터 12월 초순까지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동원 지정자는 소집부대, 미 지정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 더 이상 붙이면 욕 먹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아까까지가 딱 좋았어요. 네, 이제는 네. 네, 특히나 이번에는 소집 훈련 8시간, 원격 교육 8시간 혼합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훈련이니까 꼭 잊지 말고 참석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꿀팁이 있잖아요. 그 원격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예비군 훈련 때 2시간, 최대 4시간까지 먼저 맞아요. 퇴소하실 수 있다고. 네네. 미리미리 교육 이수하셨겠죠? 오, 근데 그래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훈련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슬픈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역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훈련 대상자들은 모두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시고 그리고 식당에 개인별 칸막이도 준비해놨으니까 모두 안전하게 예비군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깨알 정보와 함께 시작한 행군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부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충성TV 특수부대편. 오. 아주 반응이 재밌어. 장난이 정말 아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특수부대의 꽃이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잖아요. 네, 존재 자체가 미라클인 공군 특수부대 편입니다. 라고 소개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었어요. 저 그분이 지난주한테 저한테 엄청 쪽지를 보내셨죠. 네. 공군 특수부대도 있다. 엄청 어필을 하셨죠. 예, 맞아요. 이게 소문에 의하면 부대원들을 통해서 그 항공기 쪽에 DM을 엄청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아, 신고해야 되는 건 방위로 보내게 하는 누가 거는 그렇게 진짜 문제 있습니다. 아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DM이 쏟아졌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공군 특수부대 편을 아껴놓은 이유가 있다. 특수부대의 끝판왕은 공군 특수부대임.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꼽히는 공군 특수부대. 그동안 알려진 게 없어서 더 궁금해요. 이런 내용들이 네, 많았다고 네, 합니다. 자, 김수영 주인이 오늘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제가 특수부대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작진이 원래 기획 단계에서 저한테 뭐 이렇게 임무를 주시는 법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수도 하고 꼼꼼하게 아주 알짜배기로 잘 챙겨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불안하죠? 저도 벌써 땀이 나네요. 네. DM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공군 특수부대는 약간 그 신비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청 막강한데 맞아요. 잘 몰라. 진짜 소수인 것 네. 같기도 하고. 베일에 쌓인 느낌. 맞습니다. 사실 이 공군 특수부대는 좀 많이 생소하지 않나요? 네, 그도 그럴 게 이제 공군 특수부대는 아무래도 극소수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전 요원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20명. 20명?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좀, 같아요. 좀 너무 적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공군 특수부대 차근차근 알아가 봅시다. 차근차근 알아가자고요. 예,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네. 공군 특수부대 편은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네. 네. 자, 농담이고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잖아요. 이 공군 특수부대 어떤 부대가 있습니까? 예, 공군 특수부대는 2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제6 탐색 구조 비행전대 안에 있는 사트. 그리고 First There,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제259 특수임무대대 안에 있는 CCT가 있죠. 사실 공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빨간 마우라잖아요. 이게 공군 특수부대도 그 빨간 마우라를 착용을 하나요? 이게 빨간 마우라는 아니지만 빨간색과 충분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빨간 베레, 머른 베레라고도 하는데 공군 특수부대에선 바로 이 빨간 베레모를 착용합니다. 근데 빨간색이 눈에 진짜 잘 띄는 색이잖아요. 은폐, 엄폐를 하려면 빨간색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게. 이제 공군 특수부대가 빨간 베레모를 착용하는 이유가 있죠. 오히려 적에게 눈에 더 잘 띄려고, 적에게 눈에 더 잘 띄려고. 왜요? 그렇죠. 자신감인가?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희생당하더라도 그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의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우와, 소름. 아니 표도 그렇고 붉은 베레의 어떤 그 의미도 그렇고 맞습니다. 상당히 듬직함과 그쵸.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군 특수부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 겁니까? 먼저 사트는 1958년 오산 공군기지에서 제33 구조비행대대 내에 창설된 부대인데요. 적지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항공구조사 역할을 하고요. 이 CCT는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미 공군 CCT를 모델로 1978년 창설된 부대입니다.
기상, 풍향, 풍속의 정보를 수송기에 알리고 수송기가 원하는 위치로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관제하는 공정통제사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테러 임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게 워낙 이게 베일에 쓰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어도 좀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트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SART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사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SART는 틀린 거예요? 사트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진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 저랑- 물어보고 오셨어요? 어. 아니 오늘 준비를 그 정도는 준비를 아, 하고 오셨어요. 워낙 또 극소수에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너서 좀 들었는데 예. 사트로 하죠. 우리 사트, 여기 사트. 계신 분이 사트 사트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진짜 맞아요. 네, 네. 사트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해진 사트. 사트의 임무는 조종사 구조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탐색 구조, 도난자 탐색, 실종자 수색의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국가재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 95년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2006년 포항 앞바다 F-15K 추락 사고, 그리고 최근에는 강원도 고성 산불 진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CCT야말로 정말 전시의 핵심 부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적진을 침투해서 투하 지점을 확보하고 수송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자를 또 어디에 투하해야 하는지, 특수부대 대원들이 또 어떻게 작전 지역에 진입해야 하는지 이런 길을 안내해주는 어떻게 보면 개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지역에 가장 먼저 침투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거구나. 예, 그렇죠. 이제 교전 중에 물자 보급과 병력 증원은 어떻게 보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승부처잖아요. 네네. 이 CCT가 없다면 단언컨대 낙하 병력들과 물자가 정확하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CCT가 굉장히 활약한 이 작전이죠. 알죠? 바로 일명 미라클 작전 아닌가요?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군 특수부대 CCT가 대한민국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한 작전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머물렀다면 크게 처벌받거나 희생당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이유로 희생당할 수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킨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말만 들어도 너무 멋져요. 진짜. 특히나 이 다른 국가에서 이런 임무를 해내고 오면 더 멋있고 맞습니다. 더 감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라클 작전이야말로 사실은 이 CCT 존재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임무가 구조나 경호였다면 타 특수부대원들이 파견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공항에 관제사가 없을 수도 있고 공항이 또 불능이 돼서 활주로가 아닌 곳에 긴급 착륙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착륙 지점이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게 공정통제 임무를 전담하는 우리 CCT 요원들이 투입된 거고 그 활약을 아주 제대로 펼치고 온 거죠. 네, 멋지네요. 네, 항공기 관련 전문성은 다른 특수부대보다 더 뛰어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육지, 해상, 공중에 있는 모든 경로를 개척하고 침투할 수 있다는 게 이 CCT의 핵심 포인트죠. 네. 정말 전천후로 활약하는 부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사트도 임무만 들으면 어마어마한 부대거든요. 그렇죠. 조종사를 구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라는 거죠.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처럼 네, 한 명의 조종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이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종사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가치를 네. 지닌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조종사는 1000억가량의 어떻게 보면 전투기를 모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한 명의 조종사가 되기까지 양성 비용은 약 21억, 기간은 7년. 이 10년 차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원활한 비행까지 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약 74억 4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제 그러니까 이 전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거죠. 아니 사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지만 조종사는 말 그대로 공군의 재산과도 같은 존재네요. 그쵸. 이래서 공군의 꽃은 조종사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조종사신가요? 부탁해요.
옛날에 한창 어렸을 때 탑건이라는 그 영화. 탐 크루즈. 네, 저도 조종사의 친구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매 임무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하신 양성 비용도 물론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조종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기밀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투기를 이제 이렇게 조종을 하고 주체가 되는 조종사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군사 기밀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종사가 이제 적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군사 정보를 신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숨을 다해서 구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트와 조종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군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조종사가 위험에 처한 경우는 이제 항공기에 이상이 생겨서인 경우도 있지만 뭐 적의 공격에 격추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하려면 정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어떤가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적에게 생포당하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면 헬기 총 2대가 지원해 나가는데 이 헬기에 조종사 2명 그리고 정비사 2명. 정비사가 투입된 이유는 이제 전투기를 고치기 위해서겠죠. 네네네. 그리고 사트 병력은 2명에서 3명 정도가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총 10대 내외의 항공기도 같이 동원이 되죠. 네. 하지만 이건 전시 상황이고 이제 단순 사고로 추락할 경우에는 헬기 1대에서 2대 정도만 이제 지원을 나갑니다. 사실 뭐 그래서인지 이제 공군 특수부대의 모토가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의 목숨은 살린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군인은 구조하고 구출하는 일이 그 어떤 자부심보다도 사실 정말 클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사트는 구조대원인 만큼 응급처치나 뭐 의료기술까지 진짜 수준급으로 배워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응급구조사 1,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이나 외상을 치료하는 응급처치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아마 특수부대 중에 이제 공군 특수부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의료 능력은 뛰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쵸. 다른 네, 안으로. 진짜 이렇게 뭔가 곁에서 지켜주는 많은 병력들이 있어서 조종사분들은 너무 듬직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해군 특수부대 SSU가 바다의 수호자였었잖아요. 그쵸. 하늘의 수호자는 이제 공군 특수부대 사트네요. 이 말만 들으면 훈련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고난이도의 복잡한 훈련들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자막으로 이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막 가능하신가요? 예. 예, 대표적인 게 강화훈련, 해상구조훈련, 산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탐색구조훈련, 종합전술훈련, 국가재난훈련 등등등. 이렇게 말하기도 벅차. 연습 많이 하셨겠어요. 자,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훈련을 받는데 이 중에서도 생활훈련과 전투산악구조훈련이 핵심입니다. 네. 자막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 제가. 왠지 네,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환훈련이란 이제 조종사의 전투기가 피격이 되거나 이제 불의의 사고로 추락했을 경우 적진에 떨어졌을 때 대비한 생존 훈련입니다. 육상훈련, 해상훈련, 강화훈련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육상훈련에서는 도피로를 확인하고 독도법을 숙지하고 은신처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불을 지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야생에서 부득하는 방법 등을 익힙니다. 뱀을 잡거나 이런 방법. 예. 여기서 생존하는 법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훈련은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바다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나요? 이게 낙하산이 해상에 떨어져서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 때를 가장한 드래그 훈련. 낙하산에 의지해서 바다에 떨어지는 상황을 체험하는 패러세일 훈련. 또 신호 장구를 이용해서 조난 위치를 알리는 생존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살아남기 위한 훈련이죠.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훈련 중에 공중 훈련이 있습니다. 비행 중에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생존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공중 강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환훈련은 조종사분들은 안 받으시는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조종사분들도 받습니다. 이 생활훈련은 사실 조종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훈련인데 그래서 사트 교관들의 지휘 아래서 조종사 교육생들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 산악 구조 훈련은 산악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암벽, 계곡, 나무에서 이제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과 조난자 이송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운반 훈련을 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CCT 훈련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네, CCT 훈련도 사트와 마찬가지로 각종 특수 훈련을 받게 됩니다. CCT는 육군 특전사의 고공 강화 훈련, 제707 특수 임무단의 대테러 훈련, 그리고 해군 UDT실의 초급 교육 과정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연 2회 전술 종합 훈련과 항공 관제, 공군 생활 및 산악 지역 극복 훈련, 낙포 정비, 3군의 모든 특수부대 교육 과정을 모두 배워야 하는 거죠. 약간 무슨 훈련 도장 깨기 하듯이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훈련과 교육을 이수하려면은 일반 특수부대보다는 훈련 기간이 더 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이 부분에서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공군 특수부대 훈련이 가장 체계적이고 또 전문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CCT 같은 경우는 12주 기초군사 훈련과 16주의 항공관제 훈련 받고 거기에 자체 교육 1년 그리고 육해공 특수부대 교육을 또 3년간 받습니다. 이 사트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훈련을 받는데 공군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면 또 1년 동안 학생구조사 활동도 하고 또 이후에 3에서 5년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아야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훈련 기간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트나 CCT 모두 기본 훈련을 포함을 해서 필수 전문화 교육 과정까지 다 거쳐야 되는 거네요. 제가 특수부대 특집을 하면서 느낀 게 험난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비로소 특수부대 요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네. 근데 아까 공군 특수부대 요원이 20명 남짓이라고 하셨잖아요. 훈련 과정을 들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하거든요. 엄청나게 고된 훈련이기도 하고 또 훈련 과정 자체도 굉장히 기니까. 근데 공군 특수부대는 그러면 애초에 인원을 많이 선발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좀 많이 뽑았다가 힘들어서 좀 중간에 포기자가 나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후자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중도 포기는 아니고 임무가 또 워낙 또 막중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두 부대 모두 전시와 비상 상황에만 활동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에서 정예 부대를 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인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조직이다 보니 자체 훈련장은 있지만 다양한 훈련을 받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부대에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타 특수부대 군사시설을 이용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들어가서 위탁교육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인력보다는 일당백 해내는 소수의 인원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네요. 자, 완전 알짜 요원만 모아놓은 진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맞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공군 특수부대가 또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 게 온리 부사관 체제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 또 10년 이상 된 요원들인데 CCT 같은 경우는 선임급 공정통제사가 되기에 7년, 교관급 공정통제사가 되려면 약 13년이 걸립니다. 와. 이게 교육생보다 교관들이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수만 뽑다 보니까 교육생은 2명인데 교관은 10명씩 뽑기도 하고 한다네요. 어우, 야, 내가 교육생 입장이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못하면 눈치 보이고. 네. 근데 이렇게 소수 인원만 선발을 하면은 지원도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타 이제 부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군 특수부대는 다른 특수부대보다 조금 더 키가 커야 됩니다. 남자는 신장 170cm 이상, 시력도 조금 더 좋아야 합니다. CCT는 0.8 이상, 사트는 0.7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 또 말씀드리면 또 가산점 취득도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 사트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산점의 자격증은 1급 응급구조사, 토익 800점 이상. 아, 토익도 800점 이상 맞아야 돼? 그렇죠. 진짜 심지어는데. 왜냐면 모두 다. 해외에 나가야 되니까. 아, 또 이제 CCT는 항공교통관제사, 또 응급구조사 1급, 또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평가 조종사 등 임무계열 관련 자격증과 토익 점수 역시 73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와. 아니, 토익에서 안 되겠구나. 다 잘해야겠다. 그리고 공군 모집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 뭔데요? 네, 원래는 이 부대에는 남군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UDT와 SSU, 사트, CCT는 여군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부터는 공정통제반을 최초로 여군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요.
CCT 여군, 사트 여군 너무 멋있는데요? 야, 그 공군 특수부대를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뭐 혜택 뭐가 있을까요? 이 사실 부사관의 가장 큰 장점은 음. 공무원이자 군인이잖아요. 네. 그 말인 즉슨 노후 걱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직업군인, 공무원 두 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특수부대 마찬가지로 전문 기술을 또 수행하기 때문에 제대 후에도 전문적으로 또 취업이 용이하겠죠. 그렇구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영 중위님이 진짜 찐으로 말해주는 공군의 좋은 점, 특수부대. 이왕 지원하는 건 공군 특수부대로 와라. PR 한번 해주시죠. 이 공군 특수부대 수송기를 타고 또 해외 어느 곳이든 다 나가잖아요. 네. 굉장히 또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대우 역시 다른 부대만큼이나 또 좋은 게 또 사실인데 네. 특히나 이 공군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공군 내에서도. 와, 이 소수의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렇겠네. 또 진짜 최고다. 인정해주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이게 진짜 소수라고 제가 느껴지는 게 이렇게 너튜버에서도 뭐 이제 특전사나 707이나 뭐 SSU나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몇 분씩. 근데 워낙 소수인 게 거기서도 사트나 CCTV는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진짜 극소수긴 극소수구나 이게 상대를 좀 느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베일에 그렇죠. 쌓여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맞아요, 너무 신기롭다. 와 신기하다. 멋있다. 네. 그만큼 인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또 그런 보석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군 특수부대를 마지막으로 3군의 특수부대 모두 알아봤습니다. 뭐 누가 최고랄 거 없이 우리 대원들 모두 다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맞아요.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나가는 행군기 SNS 주소로 재밌는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수영 주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그리고 김한솔 법무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죄 심리와 과학 수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윤대중입니다. 군 인권을 위해 이런 코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왠지 악연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뭘까요? 뭐야? 미친놈이네요. 아, 정확한 표현이세요.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어요. 심하게 다친. 일요일 오후 생활관의 분위기는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 부대원들은 투표에 한창이었습니다. 투표라면은 무슨 인기 투표 같은 거를 말하는 건가요? A 병사의 이름이 계속 호명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A 병사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누가 제일 패급인지를 뽑는 투표였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패급인지를 네. 투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상한 건 A 병사가 처음부터 괴롭힘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부대원들이 되게 많이 믿고 따랐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A 병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던 병사가 한순간에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소위 그 장병은 인싸였는데 뭐 큰 뭐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생활관에서 이제 신병이 새로 들어왔어요. 바로 B 병사인데요.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B 병사의 표정은 긴장한 게 역력했습니다. 보통 이제 신병 오면은 그렇죠, 다들 이제 신병이니까.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A 병사를 보더니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 알던 사이였군요. 왠지 악연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뭘까요? A 병사, B 병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친구네. 근데 이제 뭔가 좀 애매한 관계였던 게 학창 시절 B 병사는 A 병사를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야, 빵 셔틀. 이게 그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 후임으로 들어온 그런 이야기군요. 이거 점점 상황이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런데 B 병사가 A 병사보다 늦게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생활관을 썼고요. 그러니까 B 병사는 A 병사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했죠. 그래서 생활관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빵 셔틀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B 병사는 동기들에게 학창 시절 이야기를 마구 떠들어댑니다. A 병사가 여자친구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야, 얘 학교 다닐 때 완전 개찐따였어. 여기 와서 멀쩡한 척하고 있는 걸 보니까 존나 웃기지 않냐? 와. 이런 식으로. 학창 시절에 무슨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저렇게 공개해 버리면은 어떡해요. B 병사가 들어온 이후에 A 병사는 생활관에서 청소는 물론 B 병사의 빨래까지 모두 다 도맡게 됐어요. 네. 동기들도 은연중에 야 이거 내 것도 부탁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A 병사에게 일을 하나씩 떠맡겠죠. 충성마트에서 빵이나 과자 같은 물건을 사오는 것도 어느새인가 A 병사의 몫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게 학교도 아니고 군대인데 동기끼리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한번 뭐 맞서볼 법도 한데 왜 못 그런 거죠? 그렇죠. 한번 맞서볼 네네. 법도 하죠. 그런데 사실 B 병사는 청소년 시절 권투 선수였어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군에 입대한 거죠. 학창 시절 A 병사는 B 병사에게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B 병사에게 맞설 엄두를 못 낸 거죠. 이게 상황이 좀 끔찍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학창 시절 괴롭힘이 군대까지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그나마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처럼 B 병사가 A 병사를 때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네. 진짜. 그런데 어느 날 B 병사가 또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신상 정보니까 A 병사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잘했네. 그러자 B 병사가 A 병사를 교묘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개적인 장소, 그러니까 동기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A 병사에게 망신을 주는 건 물론 행동 하나하나를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A 병사는 그러다가 이제 참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만해라. 그런데 B 병사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삐졌어? 알았어. 그럼 안 할게. 웬일이야? 의외인데요. 되게 순순하게 물러나는데요. A 병사도 뭔가 좀 찝찝하긴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A 병사의 상황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 더 불편해질 수가 여기서. 있죠, 여기서? 그 이후에 놀림이나 비아냥거림은 감쪽같이 다 사라졌어요. 네. 대신 A 병사는 생활관은 물론 부대 내에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다른 부대원들도 이러한 행위에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병사 한 사람 때문에 부대 전체 그 전우들에게 무시를 지금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병사가 사람을 대하는 솜씨가 좀 보통 이상이었어요. 특히 선임들에게는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엄청나게 잘했어요. 덕분에 선임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기들도
B 병사의 눈치를 보곤 했거든요. 너무 여우네요. A 병사는 되게 완전하게 여기서 소외된 기분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불안감을 계속 느꼈고 그래서 결국 B 병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이 비병사가 진짜 집요하네요. 보통이 아니네요. 아 그리고 아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달라는 거 그거는 어디에다 쓰려고 달라고 한 거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당일 지급 무서류 누구나 3분이면 한도 조회 오케이. 이거는 스팸? 무료 광고네. 무료 영상 사이트.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예쁜 애들이 많아요. 이게 뭐야? 아 이런데 그 A 병사 계정을 사용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B 병사는 불법 홍보물이나 스팸 메일이라고도 하죠. 도용한 아이디로 불법 홍보물에 올리고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A 병사는 본인의 계정을 사용을 못했다고 해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 그렇죠. 되게 아니, 야갔어요. 너무 당당한 사람이. 게 또 너무 어이가 없어요. 또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좀 기상천외한 거를 네. 요구할 것 같아요. 요구가 끝이 없어요. A 병사가 휴가를 나갔을 때 B 병사는 A 병사에게 영상 통화를 요청을 해요. A 병사가 이제 집에 있을 때 말이죠. A 병사의 방을 그러더니 스캔을 한 다음에 값이 나갈 것 같은 물건의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판매? 중고 사이트. 아 중고 사이트에 판매를 네. 올렸구나. 자기가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 너무 좀 자기 것도 아닌 물건을 중고 사이트에 진짜 이렇게 올린다는 게 기발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맞아요. 정말 미친놈이네요. 아,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네. 그래서 B 병사는 A 병사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본 것처럼 이제 거래를 합니다. 중고 거래를. A 병사에겐 본인이 받아둔 주소로 물건만 보내라고 그리고 지시를 해요. 거래를 파기하면 위약금이 1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리고 정당이에요. A 병사는 휴가 기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의 물건을 또 이제 구매자들에게 보냈어요. 이 휴가 본인이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휴가 나가서. 네. 물론 판매하고 받은 돈은 구경도 못했죠. A 병사는 자기 물건이 심지어 얼마에 팔린지도 정확히 몰랐고요. 어떡해. 이건 진짜 정도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A 병사가 휴가에서 복귀하자 B 병사는 감사의 의미로 자기도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듣고 줘도 돼. 싶어. 안 듣고 그만, 싶어. 그만. 어. 그냥 이쯤 되면은 그게 좋은 선물일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안 들어요. 맞아요. 그냥 그만. A 병사가 몸집도 좀 작고 운동신경도 좀 떨어지니까 복싱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들을 잘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친절이 과연 오래 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막 시작한 A 병사에게 스파링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찝찝한 상황이에요 지금. A 병사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B 병사는 굉장히 끈질기게 설득을 해요. 살살 해준다고. 결국 모든 것은 B 병사의 뜻대로 됩니다. 처음 몇 번은 A 병사가 약간 지칠 정도? 이제 몸을 좀 풀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A 병사가 B 병사를 그냥 대놓고 샌드백처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먹거리예요. 그 링 안에서.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때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뭐 그간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마음 놓고 때리기 위한 빌드업처럼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안했는데 얘기 들을 때부터. 그 과정에서 A 병사가 링 안에서 넘어져요. 네. 그래서 좀 다치게 됩니다. 이제. 경추를 다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어요. 심하게 다치는. 하지만 B 병사는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모두 A 병사가 동의를 했고 네. A 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이다. 네, 그러시겠죠. 예.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원에서 복싱을 가르쳐주고 있던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스파링 중에 혼자 넘어지면서 일어났던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때 중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그냥 아직도 계속 갖고 살아가는 되게 어린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일 일인가? 왜 그러지? 진짜 정말 이해가 힘들어요. 그 점을 B 병사가 노렸던 부분이에요. A 병사에게 군대에서도 나는 네 위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고요. 자신에게 복종했던 과거의 관계를 다른 병사들이 다 알도록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병사가 더 주눅이 들기도 할 거고요. 네. 사건에서 보면 청소나 빨래를 A 병사가 혼자 다 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만든 게 동기 생활관인데. 맞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동기생활관은 병영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0년대부터 군이 도입한 방침인데 같은 계급이나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병사들끼리 이제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점점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 부대의 특성마다 구성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에 입대한 병사들끼리 함께 지내는 생활관입니다. 네. 이 생활관에서만큼은 좀 긴장감 풀고 동기들끼리 좀 편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제도인 게 분명한데 이런 동기 생활관에서 이제 또 권력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리 동기라고 해도 성격과 체격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에서 보이던 소위 말하는 일진과 찐따의 먹이 사슬. 그 관계가 동기 생활관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래서 사건의 재구성처럼 병사들이 배려와 존중이 왜 중요한지 되돌아보면서 꼭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평등은 구성원들의 공감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 비병사가 또 선임들한테는 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꼭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강약 약강 유형이 꼭 주변에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병사도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생존 본능하고 긴밀히 맞닿아 있는 심리적 성향이 있어요. 비병사는 선임들, 즉 강자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스스로 약하게 굴지만 약자에게는 반대로 되게 강하게 굴잖아요. 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데요. 이기심과 맞물리면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괴롭힘도 괴롭힘이지만 이게 금전적으로 갈취하는 것도 정말 이게 문제가 큰데 찌질하게 뭐 개인 물건까지 그냥 강매시키고 군대에서는 뭐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년 이게 인상되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착취까지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일진으로 청소년 시기를 보냈죠. 소소한 금품 갈취에 대한 경험이 이미 조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다가 군에 입대했을 때 처음에는 적정한 타겟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가 이제 타겟이 딱 생기자 이제 죄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학창 시절과 같은 행동이 다시 이제 되풀이되면서 금품 갈취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 근데 비병사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할 때마다 요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참았어 또. 그걸 들어주고. 들어줘가지고. 네. 무슨 아이디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나. 물건도 몰래 그냥 갖다가 팔아버리질 않나. 네. 근데 이거를 A 병사는 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걸까요? 혹시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는 코끼리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있죠. 네. 예전에 타본 적 여행 있는데. 가서. 맞아. 네. 그렇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코끼리가 왜 도망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까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따라오고 뭐 크게 어떤 행동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뭐 맛있는
먹이를 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코끼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육을 합니다. 사육을 할 때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키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버둥거리지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도망칠 수 없다라고 체념을 하고 지나게 되거든요. 이후로는 도망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A 병사가 고등학교 때 빵 셔틀 노릇을 했던 기억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다가왔을 거고요. 마음의 쇠사슬이 채워진 거죠. 코끼리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스스로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그럼 혹시 이제 A 병사가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도 뭐 그와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네, 그러한 심리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나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누구요? 마틴 오늘 또 셀리그만. 셀리그만. 네. 마틴 셀리그만. 심리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개념인데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나중에 자신의 능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된답니다. 이러한 심리는 누구에게나 다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질들이 다 좀 찌질한 게 금품 갈취도 있고 또 불법 사이트 홍보했잖아요. 비병사가 A 병사 계정을 이용해서 왜 이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불법 사이트 홍보는 이거는 사실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맞아. 네, 맞습니다. 불법 사이트 종류에 따라서 이제 3가지로 달리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다면 처벌이 좀 더 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지게 됩니다. 기타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박 공간 개설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모두 다 군인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군기 교육이나 강등 상당의 징계도 같이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군인 신분으로 돈을 다른 곳에서 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점도 맞습니다. 불법 사이트 홍보도 문제지만 그 점으로 이익을 본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A 병사도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주는 게 찜찜해서 거절했었는데 한번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을 이제 압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병사는 처벌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예방 교육이나 군법 교육을 통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비아냥과 따돌림으로 A 병사를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른이 범죄 행위입니다. 오히려 네. 질이 더 나쁘지 더 않나요? 나빠요, 진짜. 신체적인 폭력을 수시로 가하지는 않았지만 스파링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가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싱 스파링도 서로 동의하에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비병사의 좀 빅픽처? 일부러 이렇게 다 설계를 한 걸까요? 네, 계속해서 A 병사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로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위력 행사의 배경이 될 만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고요. 비병사에게 책임을 물을 때 원인과 동기 부분을 확인하는데 비병사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를 해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A 병사는 이 휩쓸려 가면서도 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계속 따돌리면 이제 당하게 될까 봐 무섭기도 하고 뭐 비병사에 대해서도 뭐 위압감을 느꼈을 거고 뭐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당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말씀해주신 학습된 무력감을 더 느끼지 않으려면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했죠. 네. 그렇죠.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무기력. 맞습니다. 살아 계시나요? 지금 네, 말씀해주신 학습된 무력감을 더 네. 느끼지 않으려면 이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A 병사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됐으니까 이런 관계는 끊어내야 됩니다.
병영상담관님께 상담을 요청을 해서 조치를 받거나 지휘관님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거나 또 국방 헬프콜 1303으로 전화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방 범죄를 꿈꾸고 계신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어떤 수를 써도 다 적발이 됩니다. 맞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A병사와 B병사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B병사는 A병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요. 마치 A병사가 동의한 상황인 것처럼 조르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에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복싱 스파링을 빙자한 폭력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B병사에게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겠죠? 네, 그리고 선우임이 아닌 동기 간의 심부름이나 뭐 청소와 빨래 몰아주기 이런 것도 징계감이 되겠죠? 네, 징계입니다. 병 상호 간에는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적 지시에 해당이 되고 이는 모두 징계 사유가 됩니다. 사적 지시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휴가 단축이고 3회인 경우에는 감봉, 4회 이상인 경우에는 군기교육부터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B병사가 고가의 핸드폰을 사려고 A병사가 물건을 중고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진짜. 이건 진짜. 근데 이외에도 또 교묘하게 B병사의 요구에 계속 동의를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B병사 책임을 가리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폭행이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한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B병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조르고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A병사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상황으로 여겨져서 그렇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 네. 근데 병영 내에서 스파링이 가능한가요? A병사도 동의해서 진행이 됐다고는 하는데 뭔가 같이 처벌받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현재 병영 생활 내에서 전투 체육을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종류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다만 부대의 공간적 여건에 따라서 지휘관의 재량으로 금지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만약 지휘관이 합리적인 이유로 이제 스파링을 금지했는데도 진행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A병사가 동의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병영 내 장기간 따돌림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A병사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스파링하다가 결국 A병사가 다쳤잖아요. 그렇죠. 이 B병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동의하에 진행됐다는 B병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좀 처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B병사의 주장대로 고의 없이 복싱을 가르쳐주기 위한 스파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2가지 정도로 처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병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처벌이 되긴 하는군요. 뭔가 처벌이 되지 않으면 A병사가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B병사가 복싱 선수를 했을 정도로 실력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첫 번째 처벌은 스파링 과정에서 A병사가 넘어질 만한 정도의 상황을 몰아붙인 정황을 이용해서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네, 2번째는 과실치상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력행사 가혹행위죄와 합쳐져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병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때리기 위해서 스파링을 한 것이라고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경우에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병사 때문에 A병사 군 생활이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내가 행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절 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네. 동기 생활과는 더 행복한 병영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 위계 질서를 만들기보다는 서로 돕고 밀어줄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해군. 아이 미친 XX가 어딜 만져? 만지지 마. 중대장한테 미친 XX라고 욕을 한 거예요. 핀잔을 하면 네라고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소위 이제 일명 그 고문관이라고. 오,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요. 6월은 정말 뜻깊은 달이죠.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6월 6일이 현충일인지 아시나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울려라 충성 골든벨.